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과 그럭저럭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자기 일을 정말 훌륭하게 세계적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한 대가라는 것.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20년, 30년이 넘게 한우물만 판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내내 이 장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로 보내는 시간은 인생에서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일을 그럭저럭 잘할 뿐입니다. 또 다른 대답으로 이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답 모두 틀렸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일을 열심히 해서라거나 이 재능이 뛰어난 천재라서 가능하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서는 이 두 가지의 답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들만 성공한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천재라고 하는 그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모차르트와 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모차르트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의 아버지를 보면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레오폴트 모차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작곡가이자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음악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펴낸 이 바이올린 교습서는 수십 년 동안 그 권위를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이 3살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럼 일찍부터 이런 재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모차르트가 이 11살에 작곡을 했다는 이 피아노 협주곡은 사실 그가 작곡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21살에야 오늘날에 이제 걸작으로 치는 피아노 협주곡 9번을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21살이 어린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21살에 명곡을 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 모차르트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18년 동안을 거쳤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을 실제 훈련과 연습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이거 우즈도 한번 살펴보죠.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 알 우즈는 이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광이었고요. 그 자신이 실력 있는 골프 선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 된 타이거 우즈에게 골프채를 잡게 만듭니다. 7개월이에요. 7개월. 그는 초등학교 입학 때 이미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 진짜 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19살에 이 워커컵에 출전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4살 이전에는 아버지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그 뒤로 17년 동안은 이 전문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 뒤에야 이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말 혹독한 훈련들을 이 전문 코치나 아니면 이 전문가에 못지 않는 실력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 쪽에만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존 헤이스 교수에 따르면 이 시인 66명 중에 55명이 훌륭한 작품을 내놓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고요. 화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략 6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떤 재능을, 천재적 재능을 타고나서 일을 잘하고 최고의 성과를 낸다라는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훈련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웃라이어라는 이 책에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인데요.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이상의 연습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량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뻔한 연습량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이 최우수, 우수, 보통의 세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연구를 진행해 봤다고 합니다. 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레슨, 연습, 수업, 이 음악 관련 활동으로 보낸 시간이 세 집단 모두 일주일에 약 51시간으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실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 학생들의 그런 실력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뭐였냐면 혼자 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집단과 우수 집단, 그리고 보통의 집단, 똑같은 시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차이를 만들어냈던 명확한 이 차이는 결국에는 누적된 연습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최우수 집단과 우수 집단의 연습 시간은 보통 7,410시간인 반면에 최우수 집단이 7,410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수 집단 학생들의 누적 연습 시간은 5,30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단은 3,42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 연습의 양, 시간들이 명확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결국엔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명확하게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습의 양, 시간만 많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실력이 높아지는 걸까요? 저자는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란 이 성과 중에서 이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부분을 예리하게 찾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훈련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연습과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성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요. 그래서 뭐 골프 연습을 하거나 피아노 연습을 할 때 그냥 과거에 해오던 대로 그냥 반복해서 오랜 시간 연습만 한다고 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 부분만을 예리하게 찾아내서 그 부분만을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게 진짜 완전하게 숙달되고 완전히 개선돼서 그게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결과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나 코치나 멘토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보통은 혼자서 연습을 하더라도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상위인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떨어져 나와서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교사나 코치나 멘토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적으로 이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작조차 안 하는 것이기도 하죠. 저자는 이게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다섯 번째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람은 아주 특출난 탁월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잘 하느냐가 자신을 아주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에서 이 재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힘들고요.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이제 재미가 아예 없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흥미로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재미없게도 느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안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 개선 작업을 연습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육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상당 부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재능을 아주 탁월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 저자도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두 가지를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진정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자,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건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 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믿는가인데요. 결국에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진짜 효과를 발휘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결과들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자신이 이 부분을 믿고 달린다면 정말 이런 연습 과정들, 힘들다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견뎌내가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꼭 대답을 해야 되겠죠. 당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진정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